부동산 대세 상승 언제부터 시작되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동산 대세 상승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한다 얘기를 해주면요, 저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사기꾼이라고. 네, 제가 계속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언제쯤 부동산이 움직이겠는가를 유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정답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정답지를 알 수 있도록 힌트를 그냥 바게세일 하듯이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우리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던 것은 미국의 연준이라고 했죠. 연준, 이 지금 민간 기업이죠. 항상 말하는 유대 자본이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연준의 지금 급작스러운 금리 상승 때문에 지금 위기가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의 지금 위기가 있었죠. 90년대 중후반도 있었고, 지금 2000년대도 있었고, 이때 지금 금융위기도 있었고, 다 모든 위기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쯤 이제 금리가 도달하게 되면은 이 금리의 상승은 인상을 멈추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는 미국은 2%를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은 얼마입니까? 한국은 2.5%를 넘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미국이 2%를 넘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가 시작됐죠. 한국은 2.5%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0.25%만 올라가도 기업들, 지금 대기업들 지금 이자 때문에 이자가 영업이익보다 많아진다고 했죠. 이 한계 기업으로 간다고 했죠. 어제 뉴스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수개월 전에 한계 기업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자를 낼 돈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적자 기업이죠.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다. 이것을 무엇이라 할지 한계 기업이죠. 한계는 돈을 못 번다. 적자다. 이익이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2.5%에서 이제 더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위기가, 진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겠죠. 이거는 내수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위기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2%를 넘겨서는 안 되는데 이걸 시작을 해버렸죠. 그러나 이것도 뭡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자, 이런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주만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가다가 0.25%에서 0%, 거의 제로금리였습니다. 제로금리를 15년 동안까지 가다가 그 다음 몇 번 출렁거렸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거죠. 제로금리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추세선은 지금 빨간선 추세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세선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탈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지만 2004년도하고 한번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한번 급격하게 올렸죠. 여기는 이제 금융위기 전이네요. 금융위기 전에는 크게 한번 올렸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하고 19년도 사이에도 금리를 크게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로금리 시대가 두 번 있었어요. 여기서는 코로나 시대 때 한 번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6년도, 15년도까지는 또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위기가 됐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금리 상단을 우리가 추세선을 놓고 보면은 어디까지 가게 되면은 이것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리는 금리가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3.75입니다. 3.75. 이 이상은 절대로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립니까? 두 가지 요인들이죠. 첫 번째, 상단입니다. 상단. 금리의 최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가능한 영역의 맨 마지막입니다. 오버슈팅. 금리의 오버슈팅. 이것이 1번이겠고, 2번이 뭡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의 기준금리가 3.7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인류가 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이제 금리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는 중국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논리는 이제까지 성장을 이끌었던, 전 세계 성장을 이끌었던 G2라고 하죠. G2.
네, 이 논리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는 인류가 멸망을 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아니면은 대공황으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외지 성장이라는 논리가 왜 무너집니까? G2라는 논리가 왜 무너지죠? G2가 뭐죠? 두 나라 국가죠. 미국하고 중국이죠. 네, 미국과의 중국. 이 사슬이 무너지는 게 기준금리의 역전이 난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성장의 사슬을 만든 것은 무엇이죠? 네, 미국이 발행을 합니다. 미국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것을 누가 사줍니까? 중국이 네, 국채를 사주고 그 다음에 공산품을 미국에다 팝니다. 네, 팔죠. 그러니까 서로 다 팔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중국이 그 국채를 대부분을 사가고 중국이 국채를 사갔죠. 미국이 국채를 사갔지만 중국이 저가의 공산품을 만들면은 미국이 그것의 대부분을 샀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성장의 발판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성장을 이끌었던 논리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항상 중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겁니다. 왜? 낮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안전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채를 중국이 억지로라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국채 수익률이 똑같아. 5%의 수익률이 똑같은 국채가 있다 그러면은 이 똑같은 국채가 있으면 안전한 국채를 사겠죠. 중국의 국채를 누가 사겠습니까? 미국의 국채만 전부 다 전 세계가 미국의 국채만 사지. 미국과 중국의 공정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에서 미국이 만약 중국의 금리보다 높아졌다? 이거는 전 세계가 이제껏 2000년 동안 이어졌던 지금 거의 200년 동안 이어졌던 지금 근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인류 멸망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공황으로 간다. 대공황으로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연준이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목적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목적. 자산 가격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거지 전 세계를 인류를 멸망시키거나 대공황으로 가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3.25까지 왔습니다. 중국의 금리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남아서 3.75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입니다. 이까지 도달했다가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상단도 마찬가지지만 3.75 정도에 있고, 네, 상단이죠. 3.75 정도에 있고, 중국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3.75고 중국의 금리도 지금 3.75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특히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전체적인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가요? 예, 말라간다. 뭐가 말라갑니까? 매매가 말라갑니다. 매매가.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의 총 하락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이라 봅시다. 2년에서 3년이라 봅시다. 2년 혹은 3년이라 볼게요. 그러면 이 기간 동에 초반 하락이 있습니다. 초반 하락에 우리가 세 가지 섹터를 나눠 볼게요. 이 지점이 3분의 1 지점, 이 지점이 3분의 2 지점, 이 지점이 3분의 3 지점이라 봅시다. 네, 그렇게 하면은 초반 하락이 대부분이에요. 초반 하락이 부동산은 항상 뭐라 했습니까? 초입에 하락한다고 했죠. 나머지 기간이 뭡니까? 이거 행보예요, 행보. 주식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간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투매 나오죠, 주식은. 왜 그러냐? 이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요, 이거 포기합니다. 지금 나오죠. 이 돈에 파느니 세라도 받자. 버티기 나선 집주인들 나중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주식은 포기가 아니고 반대매매를 통해서 계좌가 다 날아갑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요. 영원으로 수렴해요. 네, 대부분이 그래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 아닌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대매매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매매가. 네, 반대매매라는 게 없죠. 네, 이거는 압류가 있죠. 원금이자 안 내면 압류가 있지. 그냥 원금이자 내죠. 내가 결국에 살면 되니까.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 매매 자체를 포기를 하게 되는 거다. 매매. 그래서 주식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초반의 하락이 90%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90%는 초반 하락이 10%고 기간이 나머지 90%를 횡보라는 겁니다. 횡보. 아니면은 보시면은 30%는 30%의 기간 동안은 하락이고 나머지 70%의 기간은
횡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는 항상 이렇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먼저 하락하죠. 반응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논리가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무엇이죠? 주식은 주식은 100% 무엇이죠? 수급입니다. 수급. 우리 호가창이라고 합니다. 호가창. 호가창에 보면은 매수 매도가 이렇게 있어요. 매수 매도. 매도가가 있고 그다음 매수가가 있죠. 호가.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있고 이 100% 수급이죠.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은 무엇이죠? 수급의 논리가 사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의 논리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고? 희소성이죠. 희소성. 그러니까 이 희소성을 찾는 게임이에요. 결국 뭐입니까? 심리죠. 심리. 자, 심리의 게임이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왜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식의 고점을 친 거는 2021년입니다. 사실은 2021년 1월 달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는 말했죠. 종고점 살짝 해보였다 무너진다고 했죠. 이게 6월 달입니다. 언제입니까? 이 고가를 친 날이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실질적으로 고가를 치고 고점을 치고 7월 달은 종고점을 살짝 회복했다가 고점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고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부동산은 6월 달이에요. 6월 달. 6월에서 보시면은 7월 사이가 이게 부동산의 고점입니다. 이 말이 뭐죠? 부동산의 고점은 주가가 고점을 치기 전에 1년 정도가 이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1년 정도 이후에 부동산이 고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다른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도 주식의 고점이죠. 주식의 저점이죠. 주식의 저점을 친 날이 있으면은 부동산이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날이 1년 후라는 얘기입니다. 1년 후. 왜 이렇습니까? 시간은 대등하다는 거죠. 시간은 대등. 항상 시간은 대등하다는 겁니다. 시간과 기간은 항상 대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한 예로 이겁니다. 우리 보시면은 주봉 월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주식에 이게 보시면은 자 이런 논리가 있죠. 우리 IMF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 우리가 주가가 얼마큼 빠졌습니까?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270%까지 빠졌죠. 그런데 부동산이 움직인 거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98년도입니다. 98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년도 9월쯤이에요. 이때 저점을 치고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부동산은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나? 3년 후부터입니다. 3년 후. 대략 3년 후에서 4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는 2022년부터입니다. 부동산은. 이때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음마 아파트. 그 다음에 타워 팰리스. 등장을 했죠. 음마 아파트는 뭐죠? 재건축. 타워 팰리스, 신축, 주상복합. 이 두 마리 주도주가 2022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나게 끌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고점은 2007년도 고점을 찍었죠. 그런데 부동산의 고점을 언제 찍기 시작했습니까? 서울 부동산의 고점은 4년 후에 이게 고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요 시기 때 고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 12년도 이때 치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 이때 치기 시작하면서 급락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단기간에 급락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대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논리는 좀 다르다고 했죠. 부동산의 논리가 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주식의 논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100% 수급이라고 했죠. 100% 수급. 부동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 수급이 아니라고 했죠. 100% 수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희소성을 찾는 게임이죠. 희소성. 희소성은 무엇으로 찾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심리로 찾는 거예요. 심리. 이게 심리예요. 사실은 부동산은. 딴 거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낼름 그 옆에 따라서 부동산 삽니다. 예를 들어가 이거예요. 반포 쪽에 보면은 아크로 리버파크 만들었습니다. 아크로 아리팍. 아리팍을 만들었어요. 이 아파트가 반포에 보니까 해안일선에, 한강일선이죠. 한강일선에 아리팍입니다. 1등을 하게 됐습니다. 1등. 근데 이거는 수급의 논리가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리팍이요. 재건축을 통했죠. 재건축. 재건축을 통해서 신반포 재건축을 통해서 가구 수가 2배 늘어났습니다. 가구 수가 2배 최소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공급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죠. 공급이. 근데 왜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갑니까?
수급의 논리가 안 맞죠.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무엇이 됩니까? 공급이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대수가 2배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식의 논리를 안 맞다는 겁니다. 주식에 보시면은 갑자기 무슨 증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액면 분할이 아니죠. 액면 분할 똑같으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갑자기 무상증자, 유상증자 때려보세요. 주가 어떻게 되나? 폭락합니다. 안 올라요. 왜?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다른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지금 물량이 2배가 이상 늘어났는데 아리팍이 왜 가격은 전보다 한 3, 4배 더 올랐어. 4, 5배 더 올랐어. 4, 5배 보니까 10배는 더 올랐겠죠. 좀 재건축하기 전보다. 그럼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희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희소성. 신축 아파트 희소성. 수급의 논리는 하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기라는 문제는 물론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은 항상 무엇이 게임입니까? 희소성이 게임이란 것이고, 제가 작년부터 항상 이 논리를 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끝까지 안 들어요. 제가 작년에 이 불장이었죠. 부동산 작년에 여름까지는 완전 불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제가 이때 어떤 방송을 계속 냈습니까? 미분양이라는 기사를 계속 냈습니다. 미분양 내용을 계속 올렸어요. 나 신고가. 네. 그리고 외곽지 조심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전에 작년 1월 달에 세종, 대구. 세종이 그때 불장이었습니다. 대구 불장이었을 때 제가 이거 절대 안 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면서 그럼 보지도 않고 무슨 이상한 댓글을 달고 하시는데 그거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시기를 여러분들이 가름하라는 겁니다. 시기를. 네. 그러나 저는 이 양극화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이 장이 하락장으로 가기 전에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려간 장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결국에 이 시기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희소성이라는 문제를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 왜? 부동산은 시기를 아무리 맞추더라도, 기간과 시기를 아무리 맞추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간 대등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식하고 시간이 만약에 올라가는 시간이 대등한다. 그 기간이 1년 정도의 텀을 지금 벌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으면은 그 다음부터 남은 문제가 뭡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수급으로 100% 매수 매도, 많이 사는 쪽, 많이 파는 쪽에 따라서 뭐 가격 움직인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아니란 거죠.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도 더 올라가는 가격들이, 단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2마리 토끼를 봐야 됩니다. 기간이란 문제보다는 희소성과 양극화라는 문제를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단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이란 거는 사실 하락장이란 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버틸 수만 있으면. 그러면 이 2마리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희소성과 양극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시기에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는 시기보다 1년 이후에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우리가 그 전에 고점을 치는 시기가 1년 정도가 우리가 늦었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올라가는 시기도 1년 후 이후가 된다. 그럼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조정 기간도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죠. 하락폭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논리는 여러분들이 딴 데 어디 돈 주고 지금 방송을 뭐 볼 수 있는 강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도 제가 무슨 이 매달 며칠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사기꾼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출을 해보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이 무엇이다? 심리라는 게임, 수급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 공급이 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 올라가는 곳으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대구라는 논리도 있었지만 대구 시장 자체가 희소성이 없다고 그랬죠. 세종시장이 아무리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애초부터 희소성이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답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희소성과 양극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부동산의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저는 핵심적인 정답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